WTO는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생산 비용이 3에서 5% 상승하고 수입 물가는 1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건 구조적인 고물가 시대를 예고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2026년 세계 경제 겉보기에는 꽤 견조해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제공해 주신 2026 글로벌 경제 주요 변수와 전망이 자료를 통해서 표면적인 성장률 너머의 핵심 변수와 리스크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복잡한 경제 신호들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페이지부터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페이지 제목은 2026년 성장률 전망, 견조함 속의 그늘입니다. 네, 보니까 IMF나 OECD 같은 주요 기관들이 2026년 글로벌 성장률을 한 2.6%에서 3.3% 사이로 예측하고 있네요. 네, 이 숫자만 딱 보면 아, 경제가 순항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맞아요. 꽤 양호한 성장세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핵심은 바로 그 그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지에도 맑은 하늘 옆에 먹구름이 있는 것처럼 이 긍정적인 전망의 이면을 봐야 하거든요. 이면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실제로 산업활동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PMI가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PMI요? 아, 구매관리자 지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경제가 둔화 국면, 그러니까 슬로우다운에 진입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겉보기와 속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그늘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 연준의 핸들은 어디로 꺾일까? 역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죠. 그렇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자동차 핸들을 여러 방향에서 막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네, 보이네요. 지금 연준이 처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크게 세 가지 주요 압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압력이요.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나 관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신임 연준 의장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관세가 물가에 전가되는 그런 압력이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인플레이션이겠네요.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노동시장이 식는 속도가 금리 인하의 속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 세 가지 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예상 경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인데 이어서 다음 페이지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리스크, 독립성 약화라는 역설. 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정치적 압력 같은 것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돼서 기준금리를 내려도 오히려 시중금리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시중금리가 오른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되면 시장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더 우려하게 됩니다. 아, 저러다 물가 못 잡겠네 하고요. 아, 시장의 불신이 커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 우려가 국채금리에 반영되는 기간 프리미엄, 영어로는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급등시킵니다. 텀 프리미엄이요? 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장기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시중금리가 따라 오르게 되는 거죠. 와, 그럼 경기 부양 효과는 완전히 상쇄되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수 2, AI 로켓 고도 비행인가 버블인가입니다. 아, 이제 AI 얘기네요. 이제 AI 시장은 초기 기대감을 지나서 실적 검증의 단계로 진입했다고들 하잖아요. 네, 맞아요.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버블 논쟁도 함께 커지고 있죠. 여기서 핵심 문제는 뭘까요? 기술의 실패 가능성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기술 자체의 실패가 아니고요. 바로 막대한 투자, 즉 캐펙스와 실제 수익, 레베뉴 발생 사이의 시간차 문제입니다. 아, 돈은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이걸 언제 회수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 문제를 다음 페이지에서 데이터로 한번 보시죠. 돈은 쏟아붓는데 회수는 언제? 와, 그래프를 보니까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네요. 2021년 이후에 연간 수천억 달러가 투입되었는데 네. 그런데 스탠퍼드 HA 자료에 따르면
실제 매출 기여는 아직 5% 내외에 불과합니다. 5%요? 정말 미미한 수준이네요. 이것이 바로 시장 리스크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통한 매출 기여를 증명하지 못하면 주가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투자를 회수하는 것보다 그 회수가 지연되는 것에 따른 조정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수 3, 중국 소비 부진의 늪입니다.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중국의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는 거군요. 왜 중국 소비자들이 지금 지갑을 닫는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가치 역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 대신 저축을 팩하는 예비적 저축 경향도 강해지고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것은 숨겨진 데이터, 즉 히든 데이터입니다. 정부 발표보다 실제 체감 경기, 그러니까 실업이나 소득 상황이 더 심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상황이 생각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이어서 중국 상황을 더 보겠습니다. 떠나는 자본, 식어가는 공장. 소비 부진이 결국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구체적인 지표들이 이걸 뒷받침합니다. 네, 보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30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외국 기업들의 이탈도 증가하고 있네요. 고용 시정도 악화돼서 외국 기업의 구인 공고는 12%나 감소했고요. 특히 태양광 같은 공급 과잉 업종의 구조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료에 나온 것처럼 노동자 계층의 소요 사태 같은 리스크 트리거가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죠. 차이나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 전면에 부각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수 4. 흔들리는 재정의 다리. 이제 개별 국가의 재정 건전성 문제로 시선을 옮겨보죠. 네, 팬데믹 이후에 누적된 국가 부채, 그리고 장기화된 고금리가 만나면서 주요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거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위험은 뭘까요?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방어할 여력, 그러니까 정책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아,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렇죠. 그럼 어떤 국가들이 위험한지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재정 불안의 트리거 국가들. 지도를 보니까 몇몇 국가의 경고등이 켜져 있네요. 우선 미국은 국채 매입 수요는 충분하지만 급증하는 이자 비용이 큰 부담이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높은 부채 비율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일본은요? 부채 비율이 229.6%에 달하는군요. 이건 정말 네, 매우 취약한 구조죠. 금리가 상승하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국가들에서 국채 매도세가 강화되면 금리가 급등하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변수입니다. 변수 5, 경제의 무기화와 장벽.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네요. 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의 일상화되면서 자원이나 경제수단이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효율적이었던 글로벌 공급망 분업 구조가 해체되고 수출 통제, 보조금 전쟁, 관세 같은 장벽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WTO는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생산 비용이 3에서 5% 상승하고 수입 물가는 1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건 구조적인 고물가 시대를 예고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크들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리스크의 결합, 부정적 시너지. 지금까지 살펴본 개별 변수보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이 만들어내는 복합적 상호작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부정적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자료의 예를 보면 보호무역 강화로 물가가 오르고 동시에 연준 독립성 약화로 금리가 오르고 그런데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수요는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경기 둔화세가 가파뤄질 수 있는 하방 위험, 즉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성장과 물가 전망치 모두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단기적인 전망은 어떨까요? 다음 페이지 2026년 1분기 착시 현상 주의보입니다. 여기서 착시 현상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5년에 관세 회피 등을 위한 밀어내기 수출이 급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로 인한 기저효과 후 수출 증가율 수치가 급격히 꺾이게 됩니다. 아, 실제 경기 흐름과 상관없이 수치상으로는 마치 경기 절벽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통계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요약. 방심은 금물, 변동성에 대비하라.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네 가지 리스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표면적 성장.
겉은 견조해 보이지만 내실은 약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정책 리스크.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신뢰도에 균열이 보이고 있고요. 셋째, 산업 리스크. AI 수익화 지연과 중국의 구조적 부진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넷째, 비용 상승. 지정학적 분절화로 인한 구조적 고물가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2026년은 하방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표면적인 숫자 뒤에는 여러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투자나 비즈니스 계획에서 이 보이지 않는 리스크들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오늘 대화의 마무리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는 부동산 금융 자산학과 전범진 교수님이 제공해 주셨고 조교수 아롱과 나나였습니다. 리포트 원본 및 슬라이드는 더보기란에 네이버 카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